51페이지 제1장 11에서 18세기 극동과 보편사적 근대. 19에서 20세기의 서양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에는 혁명이 없고 왕조 교체만이 반복되었다는 무식한 동양 정체론이 판을 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체론적 중국과는 일각에 여전히 부분적으로 남아있을지라도 오늘날 전반적으로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내가 오히려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이런 경우를 부닥쳤는데, 내가 2016년 6월 내가 3일에서 4일 사이 홍콩 시립대학의 연구소에서 한 연구소에서 개척한 Political Theory in the East Asian Context라는 그런 제목의 학술회의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유럽적 근대성은 공자주의적 동아시아적 기원이라는 이걸 영어로 발표를 했는데, 이 홍콩 시립대 아이바노라는 미국인 중국 철학 교수가 계속 중국에는 무슨 혁명이 있었냐, 혁명은 전부 디너스틱 체인지밖에 없었다, 왕조 교체밖에 없었다, 이런 소리를 계속하면서 아주 그 세미나장을 개판을 만들던데, 알지도 못하면서 사회경제사적 정치사적 중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옛날,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동양 정체론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얼마만큼 그 2000년 사이에 중국이 변화 발전했는지, 일단 정치적으로,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성장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런 양적인 면이지, 그보다 소유권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인간의 사회적 해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갔는지, 어느 단계를 거쳐서, 이 세 가지 면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정체론적 왕조 교체 사관과 반대로 중국은 왕조 교체와 동시에 정부 형태와 경제적 토대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심층적 변화를 거쳐 12세기경 송대의 보편사적 근대를 시작했다. 주나라의 정치체제는 천하의 통치권과 봉토를 황족과 측근 신하들에게 분봉한 봉건제였고, 정부 형태는 삼공제도와 육부를 두는 것이었고, 주시를 받드는 각 봉건국가의 토지제도는 정전제였다. 사회구조는 미분화되어 아직 귀족제도 공고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봉건제와 정전제는 천여 년이 흐르는 사이 점차 무너지면서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갔다.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는 정치적 봉건제를 타파하고 군현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형태를 독임제적 재상, 승상제도로 바꾸고 호족들의 대토지제도를 방치했다. 한나라는 진대의 이 제도를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으나 상공업도 높이 발전시켰다. 진나라와 한나라가 멸망하고 육조시대와 수당대로 넘어가면서 사회구조는 천거제도와 과거제도를 통해 기존의 귀족층이 몰락했지만 각 지방의 호족들로부터 자라난 귀족들이 새로이 성장해 귀족정치와 귀족, 평민의 신분제가 확립되었다. 중국의 상고시대는 시족정치가 지배적이었던 반면 육조로부터 당나라 중엽까지 이르는 중국의 중세시대는 귀족정치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이 귀족정치는 주나라의 봉건제도와도 관계가 없는 특별한 종류의 귀족정치였다. 이 시대 중국의 귀족은 천자로부터 영토, 인민을 부여받은 제도가 아니라 그 집안이 자연스럽게 지방의 명망가로서 영속해온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토지 소유 제도는 정전제의 변형태인 균전제, 당나라의 반전제로 변화되었으나 토지 겸병의 일반화로 다 망가지고 지주 소작관계의 반봉건제가 지배했다. 당 송대 사이에 끼어있는 5대 10국 시대의 유력한 귀족 가문들은 궁극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었다. 960년 송태조 조광윤이 일어나 송조의 패권 아래 이 5대 10국을 통일했을 때 이룩된 변화는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다. 왕권의 본성이 절대군주제로 변혁된 것이다. 서양 절대군주제의 출현보다 무려 600년 앞선 일이었다. 이제 정부의 관직을 채우고 정부를 통제하던 귀족층이 사라지자 중앙 권력은 한 사람,
즉 황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었고 황제가 만민 위에 올라선 초월적 존재자가 되었다. 황제의 지위가 변하자 그 아래 배치된 관리층의 지위도 변했다. 이때부터 황제는 제국을 천가로 영유했다. 그런데 근세에 들어서 귀족층이 몰락하자 군주라는 기구는 백성 전체를 직접 대하는 존재로서 신민 전체의 공적 소유물이 되었다. 이제 이런 군주는 더 이상 귀족 단체의 사유물일 수 없었다. 황제가 제국을 유력한 시족 가문들과 연계해 공유하던 전통적 형식이 사라진 것이다. 송대 이전에 관료기구를 채운 귀족 가문들은 군주의 권위를 견제했고 필요하면 군주를 갈아치웠다. 귀족제 정부가 종말을 고하자 군주의 권위는 입법을 승인하고 반포하는 어떤 정규적 과정에 의해서도 견제받지 않게 되었다. 고대 중세의 유력한 장관들은 국가 정책의 수립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었지만 송대부터 장관들은 귀족 가문에서 파견된 사복이 아니라 절대군주의 공복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황제와 장관 사이에는 단순히 서열 구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송조로부터 황제는 말로만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지위격차에 의해 실제로 그의 장관들과 구분된 신성한 존재였다. 백성은 백성과 황제 사이에 위치하던 귀족층이 사라지자 황제와 일군 만민의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회적 지위가 현격히 고양되었다. 그러니까 귀족의 지위는 하락하고 황제와 평민의 지위는 급격히 상승하는, 동반 상승하는. 왜냐하면 평민이 직접 황제를 상대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중간에 끼어있는 귀족층의 차단막이 없어진 거예요. 평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귀족이 사라졌다는 것은 귀족도 평민이 되고 일반 과거에 아주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 평민이 돼서 중간에서 다 통일된 거죠. 자. 송나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귀족정이 몰락하고 절대 군주정이 성립하는 심원한 정치 변혁이 일어나고 동시에 사회구조는 사대부 제도가 신사제도로 교체되고 백성의 지위가 현격히 높아진 것이다. 또 이에 더해 상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귀족과 상민의 신분차별이 완전히 소멸하고 평민의 지위가 더욱 상승했다. 송대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치사회적 평민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왕 외에는 거의 다 똑같은 평민들의 사회가 됐어요. 평민들 밑에 배치된 자들은 노비가 있었는데 노비는 많지는 않았지만 존재했기 때문에 평민도 상당히 나름대로 높은 지위였죠. 이 노비의 해방은 명나라 때와 명나라 후반에 걸쳐서 노비의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천하는 높은 황제 한 분과 구별 없는 모든 평민들이 인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같이 동등하게 존재하는 그런 황제 한 사람과 만민이 서로 맞보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명대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재상제도가 폐지되고 중앙정부는 의식적 권력 분립, 균형, 견제에 기초한 내각제, 육부 상서제도로 변화되었다. 신사제도는 그대로 계승되고 토지제도는 토지사유제와 소농체제 및 지주, 소작제로 넘어갔다. 이런 과정은 모조리 무의식적으로 벌어진 자연 발생적 과정이 아니라 대단히 의식적이고 이론적인 논문을 통해서 관철돼요. 앞에서 권력 분립이나 균형 전제 체제는 그 태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쓴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권력은 옹패되면 썩기 마련이다. 권력은 견제되고 늘 살아있어야만 된다는 의미에서 철저한 권력 분립을 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재상을 없애버리죠. 자, 재상에게 권력이 옹패되니까 부정부패 소홀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 군데의 권한을 나눠주게 된다. 자, 상공호급은 더욱 높이 발전했다. 청나라는 명대의 내각제, 신사제도, 토지제도를 계승해 순화시켰고 노비 반란을 통한 유사 노비 해방을 추인해 지주 소작 관계를 해체하고 소농체제를 확립했으며 상공업과 근대적 시장 경제를 고도로 발전시키고 몇몇 항구를 개항해 대서방 수출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도화했다.
총괄하자면 중국은 이렇게 정부 형태가 삼공제에서 재상제, 재상제에서 내각제로 변화, 발전했고 정치 사회 구조는 고대의 시족제도에서 중세의 귀족제, 그리고 근세의 신사제도로 변화, 발전했다. 이에 따라 송명대의 탈신분적 평민사회, 노비잔존으로 변혁되고 청대에는 명실상부한 근대적 평등사회, 노비해방으로 변혁되었다. 역대 소유제도는 정전제에서 균전제, 그리고 토지의 자유매매가 가능한 사유재산제에 기초한 소농체제로 발전되었다. 이게 토지 소유권,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데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가 대단히 현격한 차이를, 본질적인 차이를 보고 변했죠. 그리고 마지막 모택동이 당도했던 시대에, 그 직면했던 시대에는 다 소농체제였다. 지주들이라는 것은 존재했지만 대지주가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비 반란으로 인해서, 노비라는 건 여기서 유사노비를 말하는데 소작인, 즉 당시는 전호라고 불렀어요. 전호가 사회 경제적으로 몰락을 해서 종속성이 강화돼 가지고 토지에 긴박된 존재였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신분 해방의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격렬한 노비 반란을, 유사노비의 반란을 통해서 명나라를 몰락시켜요. 명나라를 몰락시켰을 때 노비 반란 세력들의 총결사체가 이자성으로 집결이 된다. 이자성이 명조를 무너뜨리고 황제에 등극을 해요. 북경에서. 북경을 함락시키고 등극한 날 다음 날 만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일일 왕조, 일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이자성은 어디로 가서 죽었는지 흔적이 없어.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루 뒤에 쳐들어온 만주족에 의해서 청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청나라는 노비 반란의 해방 성과를 받아들일지 다시 옛날 명나라로 가서 망할지 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노비 해방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법제화한다. 그러니까 이자성의 혁명 성과를 다 수용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비가 해방되는 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단순히 농민 반란이 왕조 교체로만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중요한 왕조 교체 시마다 중요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신분 해방이 관철되어 왔다. 2000년 동안 그냥 무의미한 헛바퀴 돌기가 아니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뒤에는 여기서는 지금 아주 개괄적으로 아웃라인만 말한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4000년 동안 20여 번에 걸친 중국의 보편적 혁명은 단순히 왕조 교체의 반복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인간 해방의 방향으로 근본적 변화,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런 혁명적 발전을 정치, 경제 철학과 역사로부터 상론한다. 여기서 지금 청대에 달성된 근대적인 평등사회, 노비까지, 유사노비까지 완전히 해방된 청대의 평등사회는 1640년을 전후해서 관철됐기 때문에 미국의 노예 해방이라는 것에 비하면 거의 200년 정도 앞선 거예요. 서양 전체에 비해서는 200년 내지 300년의 이상 앞선 그런 인간 평등 사회가 만들어진다. 물론 귀족이 없어졌다는 것만 해도 그 이전에 송대의 결정적인 것이지만은 평민과 노비의 차이, 이제 조선에서는 양천 차별이라고 그랬는데 양천 차별까지도 완전히 명대 말에 청소돼 버린다. 이걸 본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충격 속에서 여기서 살다가 서양에 돌아가거나 책을 써서 유럽을 계몽시키기 시작한다. 자. 제1절 공맹의 정치 철학과 극동의 정치 발전. 1.1 공맹의 정치 철학, 민주적, 권력 분립적, 제한 군주정. 극동을 보는 여러 관점들의 역사적 부침. 서양 철학자들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진보적, 급진적 계몽 철학자와 보수적, 반동적, 위정 척사파로 나뉘어 공자 철학의 성격과 중국 제국의 정치적 위상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위정 척사파는 서양의 기독교 정통적 위정 척사론을 대변했다. 여기서 서양의 기독교 정통적 위정 척사론은
먼젤로가 말하는 고루한 도협적 유럽 중심주의를 가리킨다. 이 도협적 유럽 중심주의는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와 대립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18세기 전반에 북서 유럽 문화의 지배적 관점은 내향적 유럽 중심주의로부터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로 변동하고 있었다. 그 결과 세계의 다른 쪽으로부터 온 철학들에 대한 유럽적 해석들은 덜 피상적이게 되었지만 여전히 구심력이 강했고 뚜렷한 유럽적 관심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 관점 변동의 중요성과 한계는 중국 철학에 대한 유럽 계몽주의의 관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중국에 대한 높은 관심이었다. 따라서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는 도협적 유럽 중심주의에 비하면 극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에 지배적이 된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는 견실한 관심에서 중국 문화와 공자 철학에 열광했을지라도 극동을 여전히 유럽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나름의 유럽 중심주의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즉 타문화에 대한 공감을 결한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먼젤로는 이를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라고 명명한 것이다. 물론 적잖은 자유사상가적 계몽 철학자들이 공감 능력을 발휘해 유럽 문화가 보편 타당하다는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수준의 유럽 중심주의를 걷어냈지만 이들도 부지불식간에 유럽적 기독교적 정서에 젖은 표현과 사고방식을 보이거나 어떤 글을 쓸 때든 무의식적으로 이 정서에 조공을 바쳐야 했다. 이런 점에서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가 도협적 유럽 중심주의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 이런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의 흐름은 19세기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제국주의적 유럽 중심주의로 퇴락했다가 오늘날 다시 회복되었지만 세계주의의 표방 속에서도 그 유럽 중심주의적 한계는 오늘날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을 몽땅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자들로 보는 먼젤로의 이 관점도 문제가 있다. 이 관점은 유럽 지식인들이 동양을 타자 자체로 보지 않고 단지 유럽의 타자로만 보고 유럽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보충물로만 취급했다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태제와 상통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이드의 이 태제는 진실한 뜻을 가진 동양 연구와 중국 연구에 포스트 모던적 냉소를 보냄으로써 파멸적 영향을 끼쳤다. 온건한 계몽주의자들은 공자와 중국을 인정하고 평가하지만 공자의 경험론적 도덕 철학을 합리주의적 자연신학, 자연종교로 오해하고 공자 철학을 유신론 또는 무신론의 틀 속에 집어넣거나 중국의 훌륭한 국가 제도들도 자기들이 줄곧 추구해온 개념들의 실현으로 간주함으로써 유럽의 안경을 통해 중국을 현재적 의미에서든 미래적 의미에서든 유럽의 재현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유신론, 무신론의 틀에 가둬서 보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공자 철학이나 극동 사람들은 지금도 유신론자, 무신론자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 구분을. 어떻게 보면 유신론자고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인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구분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아요. 정확히 개념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여러 번 쓰는 표현이지만 찰나적인 유신론자이면서 동시에 통상적으로 또는 평상적으로는 무신론적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을 다 끌어안고서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삶을 산다. 평소 생활할 때는 신을 끌어들이지 않는 거. 자. 그리하여 그들에게 중국은 기존의 유럽 또는 그들이 바라는 유럽을 재현적으로 실증하는 타자적 존재였고 자기들이 집착하던 개념과 이론들을 비춰보고 정당성을 확인하는 거울이었다. 즉 중국은 유럽에 대해 하나의 예증 또는 사례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에게 중국은 그냥 타자 자체가 어디까지나 유럽의 타자로 남은 것이다. 중국을 유럽의 타자로만 보고 유럽의 재현의 패러다임에 끼워 맞춰 이해한 온건한 계몽주의자들은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자들로 불릴 만하다. 이들에게 중국은 그냥 타자 자체가 아니라가 빠졌네요. 어디 날아갔네. 아니라.
아니라 어디가 아니라 유럽의 타자. 반면 주류 계몽주의자들은 중국을 유럽의 타자로 본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공자와 중국 그 자체에 매료되어 유럽을 중국의 타자로 보고 중국을 유럽에서 재현해 진실로 유럽을 중국화, 유교화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그 계몽주의자로서 유럽에 변화를 많이 끼친 이 주류 계몽주의자들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유럽을 중국화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유럽이 중국의 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류라는 말을 붙였는데 여기서 중국화나 유교란 말은 여기서 나중에 학자들이 그 상태를 그런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당시에 이런 말을 써요. 그냥 공자와 중국화란 말을 마구 쓴다. 영국이나 유럽 전체를 중국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1720년, 30년대에 마구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태제나 또는 이 금방 말한 먼젤로의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 태제는 그 계몽주의의 본체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 거라고. 계몽주의 주류 사상에 도달하지 못한 거다. 자. 한마디로 중국의 관점에서 유럽을 바라봄으로써 방법론적으로 유럽을 소격화해서 유럽을 타자화했던 주류 계몽 철학은 유럽을 중국의 눈으로 보고 유럽을 중국의 눈으로 보고 비판하는 이른바 중국 중심주의를 대변했던 것이다. 중국 철학자를 유럽 여행자로 등장시켜 유럽의 정치, 제도, 사회 풍조를 그의 눈으로 비판하게 하는 수많은 가상적 중국인 유럽 여행자의 기행서한 소설들이 등장해서 인기리에 읽혔던 것은 이것을 반영하는 것인 한편 이런 소설이 엄청나게 나와요. 엄청나게. 영국은 영국대로 영국의 세계 시민이 대표적이지만 그거 말고도 영국에도 다른 것들이 있었고 또 그 프랑스에도 많아요. 독일에도 많고 또 네덜란드에도 있고 이런 소설들이 중국인이 주인공이야. 가상적 중국인이지 누구냐. 유생이야. 공자를 대변하기도 하고 공자의 대용물이기도 한 사람이 유럽 사이에 여러 문제점들이나 유럽 사이에 그런 부패하고 아주 낙후한 측면들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뒤틀고 조롱해가지고 그걸 읽는 유럽 독자들이 유럽을 비판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빨리 개혁을 촉구하고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서한 소설. 서한 소설도 아니고 그래서 가상적 서한 소설. 엄격히 말하면 가짜 서한, 가짜 서간문 소설이에요. 네? 그런 소설들이 많았다. 반영하는 한편. 자. 공자를 예수보다 월등히 훌륭한 위인으로 놓고 유럽을 중국화하려고 한 웹, 빈센트, 벨, 트랭커드, 고든, 틴들, 볼테르, 케네 등의 철학적 기도는 같은 취지를 가진다. 따라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태제는 이들에게 적용 불가하고 또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라는 먼젤로의 개념도 이들에게 가당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사이드와 먼젤로의 무자비한 개념들은 18세기 계몽주의의 진위를 완전히 왜곡하고 파괴할 위험이 큰 것이다. 왜 이런 지금 이 당시 18세기의 그 현상을 바라보는 이런 방법론들을 먼저 지금 내가 덧트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 질서 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헷갈려요. 오리엔탈리즘의 그런 사이드 태제가 옳은 건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나온 건데 아주 푸코를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을 들어가거든요. 물론 사이드는 저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뭔 나라죠? 나라 아닌 팔레스타인 출신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거의 영웅이야. 사이드가 한번 자기 고국을 방문했는데 팔레스타인이 난리가 났더만 구글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위대한 그 가난한 나라에서 미국 가서 그 출신인데 미국 가서 학문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둔 거죠. 그렇지만 뭐 그 이론이 다 옳은 건 또 아니다. 에? 내가 여기서 말해주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그 역사적 팩트에 맞지 않아요. 역사적 팩트는
중국화했고 유교화했고 극동화했지 그 계몽주의 핵심에 있어서 뭐 극동이나 중국이 자기들의 독창적인 생각이 유사한 것이 중국에 있으니까 비춰보는 거울 노릇을 하거나 중국이 하나하나 뭐 개별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례 노릇을 한 거 그 이상으로 물론 사례 노릇은 안 했고 내가 말한 중국화만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고 사례 노릇도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런 중국화, 극동화, 유교화였다. 이걸 여기까지 들어가야만 그 내 다음에 나올 책 서구 문명의 유교화와 근대적 재구성이라는 책이 그 제목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글을 읽어야 와 이거 심해도 엄청 심했구나. 그야말로 사이노센트리즘 중국 중심주의가 그 당시에는 유럽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주류 계몽주의자들의. 자. 가령 데이비드 휴은 중국 유자들을 우주 안에서 유일한 이신론자 정규 집단으로 유일시하며 극찬하고 교회 조직을 갖지 않은 중국 유자들을 부러워하면서 교회 조직과 사제를 둘 다 미신적 제도로 부정하는 상식적 퀘이커들을 중국 유자들과 유사한 종교 집단으로 평가했다. 휴은 말하자면 영국의 상식적 퀘이커를 기준으로 중국 유자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중국 유자를 기준으로 영국의 상식적 퀘이커를 평가한 것이다. 말하자면 휴은 중국을 도엽한 유럽의 색안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유럽의 도엽한 현상들을 보편적 중국의 투명 안경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휴의 계몽주의는 급진적이었고 그의 철학에 대한 공자 철학과 중국 문화의 영향은 예증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 구성적이었다. 따라서 그의 철학, 특히 그의 종교 철학은 스미스가 종교론적 원고를 유작으로 출판해달라는 그의 유언을 겁나서 이행하지 않았을 정도로 아주 급진적이었다. 그의 급진적 종교 이론이 바로 여호와 유일신을 무엄하게도 무수한 종족들에 대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 다른 종족들의 신을 청소한 또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일족의 신으로 풀이한 종교의 자연사다. 이 책 이름이 종교의 자연사인데 유일신이란 어떻게 탄생하는가? 다른 민족 종교의 신들을 민족 신들을 싸그리 없앤 뒤에 자기 민족 신이 유일하게 남을 때 발생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 그러지 못해가지고 다른 종족들의 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자기들의 민족 종교는 오히려 억압당할 때 그 노예 상태에서 자기들이 언젠가 승리할 날을 천년왕국에서 승리하든 승리할 날을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욕망의 표현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성직자들이 엄청나게 기분 나쁘겠죠. 자.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친 시기는 극동을 그런데 이 책에서도 다시 중국에 대해서 쓴 르꽁뜨의 책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르꽁뜨를 르꽁푸트라고 쓴 거 보면 르꽁뜨는 불어로는 르꽁뜨예요. 근데 영어로는 이상하게 번역할 때 르꽁푸트라고 P를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용한 거 보면 불어로 안 읽고 영어로 읽은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뭔 책인지 모르게 아주 아는 사람만 알게 각주를 달아서. 자.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친 시기는 극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동이 일어나면서 도엽적 유럽 중심주의,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 중국 중심주의 사이에 과도기적 갈등이 치열한 때였다. 베르니에 보시어스, 존 웹, 윌리엄 템플, 피에르벨, 틴들, 트랭커드, 고든, 볼테르, 흉, 케네, 볼프, 유스티 등 주류 계몽 철학자들은 공자를 진실로 숭배하고 유럽에서 중국을 재현하려고 했다. 한편 라모트르베의 스피노자, 빈센트, 라이프니츠, 로크, 스미스 등 온건한 계몽 철학자들은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의 안경으로 중국을 자유국가, 관용국가, 법치국가, 번영국가로 보았고 은근히 중국 문화와 공자 철학을 수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자 철학과 중국 문화를 유럽 중심주의적으로 뒤틀어 수용했다. 따라서 이들의 중국 이해에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심주의로 인해 야기된 오류들이 종종 끼어 있었다. 가령 라이프니츠는 중국 철학을 자기의 합리주의적 이해 속에서 왜곡했다. 또 아담 스미스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인정하면서도 이와 모순되게 수백 년 정체된 나라로 보았고, 유럽에 대해 무역을 제한했지만 나름대로 동아시아의 국제무역 중심 국가였던 청대 중국의 국민 경제를 국제무역 없는 쇄국 경제로 보았다. 유럽에 대해서만 무역을 않겠다고 중국이 그런 것이지, 이 극동과 그 주변, 그러니까 몽고, 만주, 그리고 조선, 대만, 유구, 일본, 그리고 태국, 월남, 스리랑카, 심지어 저 남아프리카까지 모든 곳과 다 서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방대한 국영무역을 허용하고 유지하고 또 필연적인 체계로 가지고 있었어요. 서양론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는 짓이 이상하거든. 대단히 어그레시브하게 봤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그런 침략적 성격의 대표적인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나중에 강희제가 그들의 선교를 허용하느냐. 그들의 기독교 논리가 본질적으로 침략적이고 불가용적이라 하더라도 그 힘이 약할 때는 그걸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 마각을 현실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들어와서 힘쓰면 얼마만큼 쓰겠느냐 그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뒤에 나중에 다뤄지지만은 다른 종교들이 많은 중국에 들어와서 자기들 종교만 유일시 하려다간 이게 그 전도에 자기들 사상, 자기들의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손해가 나요. 독선적으로 굴다가. 그러다 보면 마모되고 깎이고 그래서 지들도 둥글둥글해질 것이다. 그게 두 번째 강희제가 생각했던 허용 이유예요. 세 번째는 만에 안에 나중에 그것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백령교도나 또는 홍건적이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때 잡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로크는 추상적으로는 중국식의 자연적 자유, 평등을 대변했지만 영국의 신분제를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중국식 관용 사상을 수용했지만 가톨릭과 무신론자에 대한 관용을 거부했다. 영국이 가톨릭을 싫어하니까 영국인들이 개신교라 싫어하는 거야. 적대하고. 또 무신론자는 무조건 가톨릭이든 개신교도든 다 싫어하니까 무신론을 싫어하고 적대하는 건 유럽적인 편견이고, 가톨릭을 싫어하는 건 영국적인 편견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서 관용 사상을 뒤틀어서 제한적인 관용 사상으로 만들었고, 신분제를 비판하고 놔둔 것은 나중에 거꾸로 젠틀맨의 교육과 노동 빈자들의 빈자 계급의 교육을 두 개로 교육을 이중화시켜요. 공자는 교육을 신분제를 타파하고 용납하지 않는 타파하는 수단으로 썼는데, 로크는 다시 교육을 신분제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써요. 얼마나 영국식으로 왜곡됐는지 알겠죠? 이 교육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영국의 신분제도의 교육 이념이 뒤틀려 버린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들의 한계니까. 이것까지 쳐부수는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이걸 계속 온전하게 가니까 레드카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유혈낭자한 혁명이 날 수밖에 없었다. 자. 한편 서양의 위정 척사론자들은 도엽적 유럽 중심주의 관점에서 중국을 미개, 전제 국가로 격하하거나 공자 철학을 무신론적 이교 철학으로 적대시했다. 가령 영국의 박스터 신학자, 그냥 가로는 읽지 마라. 워튼, 버클리, 말브랑쉬 등은 공자 철학을 무신론, 이교 철학으로 위험시하고, 페넬롱 등 반동적 성직자들은 공자 철학을 소크라테스 철학보다 열등한 것으로 폄하했다. 그리고 앤슨, 디포 등 위정 척사적 중국 비방자들은 중국을 미개 국가로, 몽테스키웨 등 위정 척사파들은 전제 국가로 비하했다. 이 위정 척사파들의 공격은 양방향이었다. 우리 한국의 조선의 위정 척사파가 서양을 오랑캐로 본 거랑 비슷하게 거의 오랑캐로 미개 국가로 몰았죠.
그래서 내가 유정척사파라는 이름을 쓴 거야. 이들이 직접 쓴 건 아니에요. 내가 분류하기 위해서 쓴 거다. 자기들이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악하고 사특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죠. 유정척사는. 자. 첫째는 중국 문화나 공자 철학을 먹칠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에 열광하고 공자를 숭상하는 계몽주의자들의 철학. 당시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자유사상가들의 철학을 통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도엽적 유럽 중심주의, 서양 위정 척사론에 대해 중국 중심주의와 세계주의적 유럽 중심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1740년을 기점으로 이 도엽적 유럽 중심주의자들, 유정척사파들이 거의 청산돼 버려요. 거의 청산된다. 제일 이들이 조금 그 발언권 정도 행사했을 때가 17세기 최후의 후반, 아니 최후의 한 10년, 최후의 10년, 1600 8, 90년대 이런 때였죠. 자. 모든 위정척사로는 자취를 감추거나 중앙 무대로부터 완전히 밀려나 루소처럼 중국에 대한 찬양과 비방을 종잡을 수 없이 뒤섞는 자아 분열증에 빠졌다. 그러나 몽테스키웨 계열의 중국 전제주의로는 19세기 중국이 역사적으로 쇠락하면서 당대의 대표적 지식인 마르크스에 의해 계승되었고, 20세기 초에는 베버, 비트포겔, 발라시 및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중국 전문가들, 20세기 전반의 마르크스주의 중국 지식인들, 일본의 일부 중국 문화 사가들에 의해 더욱 뒤틀려 과장되었다.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적 중국 연구 있죠. 20세기에 또는 중국의 60년대, 70년대, 1960년, 70년대에 중국인들이 연구한 중국 역사, 이건 읽어볼 게 없어요. 막스와 레닌의 그 유물사관 있죠. 거기다가 중국 역사를 막 기계적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중국은 당연히 낙후해야 되는 거예요. 공장제가 없으니까. 그 공장제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낙후한 게 아니라 지들 때문에 낙후하는데 막스 레닌주의 때문에 중국이 낙후하게 돼요. 근데 지들이 낙후하게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해석해. 공산주의 때문에 중국이 망하지, 공산주의가 승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장개석 치하에서는 4대 강국이었다. 세계 4대 강국이었다고. 웃기는 거죠. 그 읽어볼 그 논문도 없고, 읽어보면 아주 신경질 나게 알지도 못한 놈이 막 중국 공산당 타이틀 갖고서 무슨 북경대학 교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써놨어요. 지금은 다 쓰레기가 됐죠. 자.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중국 제국은 거의 제어 장치 없이 작동하는 폭정기제다. 전제주와 그의 도구인 관료들은 전체 공동체를 빈틈없이 통제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을지라도 원칙적으로 법과 신분적 대항 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은 채, 그러니까 귀족이 없었다 이거야. 그게 유일하게 그런 전제 권력을 겐세해 놓을 수 있는 견제 세력인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거의 그러니까 제어 장치 없이 작동하는 폭정기제였다. 이건 몽테스키웨적 사고거든요. 몽테스키웨가 그 유럽에서 몰락하는 중앙 집권제의 관철로 인하여 몰락하는 소귀족들이 몰락하기보다는 대귀족이 몰락해요. 영지들을 거의 뺏기거나 영지를 관할할 수 있는 자기들의 정치, 군사적 권력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몰락할 위기에 앞서서 그들이 최후의 저항이 엄청나게 셌는데 그 대귀족을 대표해서 최후 저항을 한 저작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몽테스키를 진짜 어렵게 만들고 코너에 몰아넣는 게 중국의 존재였어요. 중국은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피는 논리는 절제된 국가는 왕이 있지만 그걸 적절히 견제하는 귀족이 같이 공존해야 절제된 모더레이트된 그런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앙집권화가 루이 14세나 15세에 의해서 계속 관철돼 가지고 귀족이 몰락하니까 나라가 지금 자꾸 전제적으로 변하거나 그러고 있다고, 절대주의 국가가 되니까 있다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귀족이 견제 세력 없더라도 번영하고 잘 싸고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가 있다면 중국인데 자기 논리에 대한 치명적인 이게 분쇄 기구인 거라. 그러니까 중국을 전제국가로
뒤집어 쓰여야만 자기의 논리를 관철할 수 있어서 중국을 갖다 놓고 막 그것을 법의 정신에서 비판하고 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고 중국에 대해서 쓴 책으로부터 얻은 자기가 가진 그래도 정보들이 마구 모순되는 거야. 자기가 쓰는 중국을 비방하려는 것들하고 아주 뒤엉켜 있어요. 그 안에.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중국을 칭찬하는 사태도 벌어진다니까.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태제가 뭐야? 중국을 클라이미트 태제죠. 풍토론이죠. 풍토 결정론인데 풍토에 의해서 중국은 아주 더운 나라라서 게으르고 인도처럼 게으른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황제 혼자 설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은 풍토가 온대지방이 많지 실제로 남부지방도 아니라서 실제로 지리 학습도 안 될 지식도 잘못된 것일 뿐더러 문제는 중국 사람들의 정치 철학인 공자 철학이 그렇게 무기력한 철학이 아니라 대단히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철학이란 말이야.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풍토론에 의하면 결정론에 의하면 중국은 무기력한 나라인데 중국의 현명한 입법자들이 그런 풍토에 맞서는 입법들을 액티브한 액트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유일하게 풍토에 맞서서 성공한 나라로 중국을 칭찬할 때도 있어요. 어? 그러면 자기 풍토 결정론이 거기서 붕괴되는데 그건 이제 더 뒤죽박죽이 된 게 데이비드 휴미 이 책을 읽고 코멘트를 해서 보내요. 근데 풍토 결정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데이비드 휴미였잖아요. 그걸 읽으니까 어디다 저기다 이제 낑겨 넣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쓰레기통이 되고 말아요. 법의 정신이 쓰레기통이 된다. 자. 신민의 재산, 신체의 생명에 손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적 결속력, 특히 사회기급들은 미약했다. 국가 밖의 공간에서의 자율적 동력, 가령 사적 자본 축적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전제적 간섭의 위협 아래 들어있었다. 중국은 이런 시각에서 서방의 자유주의적 입헌 국가와 지극히 반대되는 것, 설익은 전체주의 체제였다. 중국의 근대화의 실패는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폭정의 무거운 쇠고랑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들이 몽테스키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기술했던 중국을 왜곡시키고 중국을 정체된 나라, 제국 그런 전제국가 이걸로 만든 그 관점을 간단히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한 문장으로 지금 한 패러그래프로. 자. 반면 계몽주의 시대의 주류 철학자들인 휴me, 볼테르, 케네 등의 중국관을 계승하는 모스, 오스터 함멜, 도슨 등은 베버, 비트포겔, 발라시 등과 완전히 다른 중국관을 대변했다. 따라서 이 현대적 논란으로 발전한 중국의 국가와 사회의 정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국 사회를 빚어낸 공자 철학의 본질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자는 무위이치, 임금은 천하를 영유하나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는 백성은 임금을 본보기로 삼아 자치한다는 군주의 무위이치론과 백성 자치론을 피력했고 명청대 중국 정부도 공자의 태제와 근사치적으로 황제와 국가를 정사에 관여하지 않는 본보기의 지위에 백성을 자치권자의 지위에 위치시켰다. 모스에 의하면 중국에서 정부는 민주주의 위에 덧씌워진 전제적 지배체제다. 그러나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서양의 수러를 동양체제에 적용했기에 수러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이중적 사실로 정의된다. 그것은 한편으로 출생특권을 도외시하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원칙적으로 기회균등한 시험을 통해 권력 엘리트를 능력주의로 충원하는 것을 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관료기구의 손이 닿는 단계 아래의 사회를 가족, 친족, 마을 공동체, 동직조합, 사당 공동체 및 비밀 결사와 같은 전 국가적 사회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중앙정부는 황제가 다스리지만 모든 지방은 지방자치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을 지방 민주주의, 이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죠. 그 하고 그다음에 신분제를 용납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모조리 자유평등한 시험에 의해서 뽑는 거.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봤는데 나는 이거 말고도 민주적 요소들은 일반 평민도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릴 수 있고 귀족들은 선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또 끊임없이 간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언론의 자유. 그 언론의 자유 입장에서 정치를 일반 백성들과 또 신사들이 공동으로 황제와 정치를 공동으로 하는 거, 즉 공치 개념에 이제 민주적 요소가 더 들어있는 거죠. 또 아니면은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계속 황제가 전제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혁명을 할 수 있는 혁명을 정당화하는 논리,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었다 사실 따지면. 자, 무이치였기 때문에 중앙의 황제가 백성들을 뭘 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자치적인 삶 속으로 개입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전혀 개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런데 필요한 경우는 개입에 들어갔으니까 대충 개입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할 때는 띄엄띄엄 정도밖에는 개입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국가는 마을 주민의 삶 속으로 띄엄띄엄 개입해 들어갔지만 결코 체계적 규제를 통해 개입하지 않았다. 중국의 마을은 지방 신사계층이 주도하는 자율 조직으로 남아 있었다. 이 견해 지방 신사계층을 향신 줄여서 향토 신사라고 그래서 향신 계층이라고도 불렀어요. 쓸 필요 없어. 뒤에 다시 따와. 이 견해에 의하면 중국의 국가는 진흙으로 빚은 발로 서 있는 거상이었다. 그리하여 모스는 중국의 국가와 사회의 총괄적 단계와 그 특징을 이렇게 요약한다. 이 모스는 실제로 중국에서 근무하고 오랫동안 무역을 관장했던 미국인인데 거기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본 중국의 내륙도 여러 차례 여행해보고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구하기 힘든 자료에 입각해서 상당히 정확한 책을 한 1000여 권 썼어요. 내가 많이 의존하고 물론 처음에 중국학을 그런 왜곡된 중국학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중시했던 학자는 아니지만은 이 자료가 너무 생생해가지고 많이 의존했다. 자. 중국은 수세기 동안 전제 권력에 의해 임명될지라도 많은 점에서 전제 권력과 독립적 백성으로부터 뽑혔을지라도 더 이상 백성과 접촉하지 않는 관료 체제를 통해 작동하는 이론적으로 전제적인 정부를 가졌다. 한편 백성들은 세금을 적당하게 납부하는 동안 그리고 어떤 심각한 혼란이 없는 동안 상인과 농부의 삶을 민주적 평등 속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자유 속에서 살아왔고 오직 관료 체제가 그들을 홀로 놓아두기만을 요청하고 오직 두 가지 관리들의 자귀, 부자귀 행위에 대한 보호나 항의와 반란만을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했다. 이론적 전제정부의 관료체제 아래서 백성들은 민주적 평등과 자유의 삶을 고가했다는 의미에서 모스는 중국의 국가체제를 민주주의 위에 덧씌워진 전제적 지배체제라고 표현한 것이다. 지방은 다 민주적이고 그 위에 그냥 폼으로 황제의 황궁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제적인 의미에서 아주 대단히 높이 받드는 아주 신성한 하늘의 아들이 지배한다. 근데 그 별로 지배하는 일이 없어.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막 상소문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무슨 보호를 설치해주고 어디 치수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백성의 필요에 따라 띄엄띄엄 개입에 들어오는 정도였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의례적 수사적으로만 전제적인 지배체제는 형식적 전제군주정을 가리킨다. 이런 까닭에 18세기 중반 데이비드 휴먼은 아마 이런 종류의 순수한 군주정은 왕권에 수반되는 평온과 인민 결사체들의 중도적 절제 및 자유를 둘 다 가진 만큼 모든 정부 중에서 최선의 정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순수한 군주정일지라도 정확히 말하면 절대 군주정이 아니다라고 전명함으로써 중국 군주정에 대해 절대 군주정의 성격을 부정했던 것이다. 이 절대 군주정은 그 전제정이라고
몽테스키가 전제정이라고 부른 것이 실은 절대군주정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은 몽테스키가 말하는 전제정은 중국에 없었던 거예요. 이 휴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최선의 정부였는데 지구상은 그렇게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까지 다를까? 같은 시대에 살면서 말이야. 서로 펜팔하는 펜팔 친구였는데 둘이. 근데 유일하게 데이비드 휴만을 존경했기 때문에 데이비드 휴메 법의 정신에 대한 비판은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고 타격을 주어가지고 그걸 계속 수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아까 쓰레기통이 되고 말았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책은. 자. 그러나 15에서 18세기 중국의 국가와 정부는 명청대에 발전된 내각제적 제한군주정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찰스 2세 때 영국으로 수출된 바 있는 중국의 내각제는 중국의 황제권을 내각권으로 견제해 의례화하고 황제권이 사실상 의례적으로 또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황제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황제는 그냥 의례적으로 높이 받들어지는 아주 존귀한 존재일 뿐이지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의 황제가 변해간다. 자. 중앙 권력을 얼마간 민주화시켰다. 따라서 이 내각제적 제한 군주정을 떠올리면 모스처럼 단순히 중국 정부를 민주주의 위에 덧씌워진 전제적 지배로 보는 것도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이다. 모스는 밑에 지방자치 상황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황궁을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황궁에서 활동하는 높은 고위관직자를 그러니까 내각 대학사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 그 황실의 권력 구조를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전제정이라는 말을 양보하고 말았는데 전혀 전제정도 아니었어요. 내각제였으니까. 네. 한편 모스는 황제의 불가녀론에 따라 중국의 정부를 과세, 양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사업세계의 일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관리들에 대한 개인적 이익의 동기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경제적 근거나 사업상의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 원칙에 기초해 있었다. 무역 동직조합들은 정부와 별도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성장했다.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그들 자신의 목적을 찾고 그들 자신의 규정을 강구하고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 자신의 방법에 의해 이 규정들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런 중국학 전문가들의 중국 정치론은 중국의 관용 철학과 내각제적 제한 군주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핵심 논점은 다분히 모호하다. 이런 까닭에 다음에서는 공자의 무의치적, 백성자치적, 민주적 정치 철학과 이에 기초한 중국의 내각제의 생성과 발전을 상론하고자 한다. 꼭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연구할 때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달통하고 잘 알지 못한 채 유교국가를 연구하듯이 이 사람들도 공자의 경전, 맹자의 경전을 전혀 읽지 않은 또는 읽었더라도 수박 겉핥기 싫어 읽고 중국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학자지 중국 철학자는 아니죠. 이 모자람 때문에 깊이 이해를 못해요. 중국은. 자. 공자의 정치적 공감장 개념과 무제한적 관용사상, 예치의 이념. 공자에 의하면 인자는 권도와 형벌을 뜻하는 정, 권력과 형벌을 최소화하고도 백성과 교감, 공감하는 예양의 도덕적 규범력만으로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예양으로 능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예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예를 해서 뭐하랴? 라고 자문자답한다. 자, 이 말은 정치력의 정치적으로 어떤 다스리는 힘의 가장 대부분을 도덕적인 데다 두려고 한 거예요. 정치 권력과 권도와 형벌이 아니라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쓸 때는 쓰지만 대부분은 그런 도덕심에 호소하는 거죠. 백성들의. 자. 이것은 정형의 권력과 처형 없이도 예양 또는 읍양의 인간의 타고난 시비지심에서 생겨나는 도덕적 규범성만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다. 공자가 말하는 예는 예법을 말한다. 예법은 예의와 법률을 포괄한다.
따라서 예법에 의한 통치, 즉 예치는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는 법치와 통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용어로는 법치다. 이걸 꼭 알아둬야 돼요. 오늘날의 법률 안에도 뭐 사람을 형법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무슨 권력을 분배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격식에 관계된 것도 많아요. 그 각종 모든 사람들의 서열에 관한 장관하고 뭐 누가 몇 순인지 이런 거 격식에 관한 거, 태극기는 어떻게 그르는 건지 그런 격식에 관한 거, 육군들의 복장은 어떻고 그냥 수도 없는 법률이 그야말로 격식에 관해서만 있는 것들이 있어. 그거 어긴다고 해서 뭐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허라는 예시지. 태극기는 이렇게 그리고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고 뭐 국화를 어느 경우에는 쓰고 봉황은 똑똑하지 마. 봉황은 대통령장인 경우에만 쓰고 이런 대통령 표창 받거나 대통령 그 임명장 받고 그럴 때 봉황이 양쪽에 그려져 있죠. 근데 시내에 보라고 일반 사람들은 무슨 자기 예식장에다가 막 봉황 그려놓고 막 그래요. 근데 안 잡아가. 원래 격식상으로는 그러면 안 되거든. 국가 격식을 그렇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그거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그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있다. 응? 옛날에 예법에 예가 많다, 격식이 너무 많다. 그렇게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재 법률 안에 너무 격식이 많아요. 예에 관계된 거 많아. 그리고 이제 법은 이러이러한 법들에 관련해서 국가에 이제 많은 기능들을 나누는 법들, 그런 법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법에 따라 한다는 뜻이니까 법치주의의 오늘날 말과 예치주의는 같은 말인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법과의 법치주의는 엄벌주의. 그건 전혀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 근대적인 의미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엄벌주의. 3시까지 사람들 모이라고 했는데 3시 5분 전에 왔지. 그 사람도 처벌하고 3시 5분 뒤에 왔지. 그래도 처벌해요. 법대로 하도록 강요하고 그 법이 대단히 가혹해요. 그래서 내가 엄벌주의라고 하는 거죠. 법치주의는 상황 이사 한비자가 말하는 법치는 엄벌주의다. 결코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아니라 혼동하면 안 돼요. 자. 법가의 법이 엄벌을 말하는 반면 유가의 예법은 형법을 제외한 국법과 예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국법은 국민과 위정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정치법, 경제법, 사회법만이 아니라 국경일 관련법, 국기, 애국가, 국화에 관한 법률, 국가 원수에 대한 예법과 존경 의무 규정 등 예의, 예양의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자의 예법은 형법을 뺀 오늘날의 법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공자의 예치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 법학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왕과 위정자의 예치는 곧 왕과 모든 위정자가 법을 지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예법은 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순화시키는 좋은 음악과 협동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정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예법과 음악은 예악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의병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예악이라고 한다. 더구나 예양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이 예치는 장기적으로 정형의 치보다 더 효과적일 뿐더러 공감적 감화력으로 백성을 격조 높게 만든다. 정치 권력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모면하려고만 하여 수치심이 없어지고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수치심도 격조도 갖추게 된다. 오늘날 어떠한 음악을 우리 정부가 권장하거나 강요하지 않죠. 다만 패시브하게 이 예와 결부된 음악을 권한다. 어떻게 하느냐. 모든 예술물도 특히 음악도 너무 쌍소리가 가사로 많이 들어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등급 위에서 그런 걸 다 곤란해요. 그 대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까봐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군부 정권 때는 막 웬만한 노래 그냥 다 심수봉의 노래가 막 또 판금되고
나무나고도 판건되고 막 그래가지고 국민들하고 충돌이 많았어요. 이 애국적인 노래인 심수봉의 무궁화인가 그 노래도 왜 판금을 시켰는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가 나와갖고 운동권 노래 같아갖고 판금 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무식한 놈들이 앉아서 음악을 판단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가령 존 밀턴 같은 경우는 학문을 검열하는 경우에 생겨나는 그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걸 검열하다 보면 그건 지루한 관직이 된단 말이야. 그 검열관의 관직이. 검열관의 관직에는 그럼 안 가려고 그럴 게 아니야. 이게 존 밀턴이 하는 말이야.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제일 실력 없는 놈을 갖다가 앉히는 수밖에 없대. 거기라도 가서 아무 말도 안 할 놈.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 예술과 학문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검열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네거티브하게 해야죠. 너무 심한 경우에만 이제 걸러내는 식으로 하고, 네거티브 하는 방식이 그게. 포지티브는 이미 일찍이 포기했고, 이러이러한 노래가 좋으니까 불러라. 그게 포지티브하게 하는 방법이야. 근데 최소한으로 이런 건 안 되겠는데, 뭐 미국에도 이상한 노래 많아요. 한국인도 욕하는 노래가 있어. 막 그 걔네들이 하는 팝 중에. 근데도 그런 건 또 한국 사람이 항의를 안 해서 그런지 그대로 막 불려지대. 그래도 남의 나라를 너무 혐오하는 그런 노래는 안 해야죠. 일본에서도 지금 혐한 시위를 금하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 도쿄 조례가 통과됐죠. 앞으로는 혐한 시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정치에 쓰이는 예와 음악은 그렇게 번잡한 것인가? 아니다. 공자는 말한다. 예란 사치스러운 것보다 차라리 검소한 것이니 상례는 능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다. 능하게 한다. 부모님 상을 잘 치렀습니다. 이런 건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다 이거야. 너무 슬퍼서 원벙덩벙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잘 치렀겠지. 어? 박영우 조심해. 자. 그리고 중국은 상례 등이 검약했다. 이것은 나다나엘 빈센트도 이미 영예의 바른 개념에서 공자가 그의 찬탄할 만한 철학의 가르침에 의해 백성들의 예의범절의 완벽한 개혁을 수행했고, 도량형의 사용, 상례의 검약, 곤궁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 그리고 업무에서의 상인들의 정직성을 회복시켰다고 쓰고 있다. 나아가 사람들이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느끼고 행동과 감정의 중화, 적절성과 적합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공감적 동조, 거부감의 시비지심만 있다면 임금은 예약만으로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한마디로 간소한 예는 다스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반대로 예가 번거로우면 어지럽힌다. 쉽고 공자가 너무 법문 용례를 한 주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건 그 도가 쪽에서 공자를 비난할 때 많이 하는 소리고, 실제로 공자는 대단히 간소해야 된다고 그랬고, 얘가 번거로우면 예번즉 난이라고 그랬죠. 어지럽힌다. 세상을 어지럽혀요. 얘가 많은 번거로우면. 자. 쉽고 간소한 대학, 대례에 임금이 하늘의 소명을 다하는 위인, 인의 실행이 담겨 있다면 천하의 변경에 사는 백성도 대학, 대례를 매개로 그 인심을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대학, 즉 큰 음악은 반드시 평이하고 큰 예는 반드시 간소하다고 잘라 말한다. 이 때문에 대학은 평이하다 못해 소리도 없고, 대례는 간소하다 못해 형체도 없어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묻 백성의 상에 상복을 입지 않고도 충심으로 슬픔을 다한다. 그리하여 공자는 갈파한다.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그 소명이 관유하고 그윽한 것은 소리 없는 음악이고, 위의가 안온에 가려 뽑을 수 없는 것은 형체 없는 예다. 아무 백성이나 상을 당해도 사람들이 힘을 다해 구제하는 것은 상복을 입지 않은 상이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어느 상을 치르는데 우리가 돈 보내주고 그러죠. 가지는 못하더라도 가서도 우리가 상복을 입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여간 뭔가 상보상조를 할 때는 상을 입지 않고도 무복지례를 하는 거예요. 돈을 보태주고 이러는 것은.
그리하여 공자는 무성지약, 무체질의, 무복지상의 이 산물을 다하는 임금을 백성의 부모로 묘사한다. 음악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임금이 천명대로 불철주야 인심을 다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 소리 없는 큰 음악, 즉 무성지약이야말로 기와 뜻이 부합해서 백성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음악이고, 얘는 사람들을 서로 친하게 그리고 알맞게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임금이 어진 마음을 전달하는 이 보이지 않는 무형무체의 큰 예, 즉 무체질에야말로 상하를 화동케 하는 편안하고 항구적인 위의로서 가장 친하게 가장 알맞게 만들어주는 예다. 그리고 상은 슬퍼하는 것이지만 뭇 백성의 상에 임금이 상복을 입지 않고도 마음을 다하는 무복지상이야말로 마음속에서 공감해 크게 슬퍼하는 상례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감, 지난번 세월호 때 엄청난 비극을 당했는데 국민이 박근혜가 한 것은 이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탄핵당하는 거예요. 그 탄핵은 비리 때문에 당했다기보다는 그때 분노한 민심이 그 촛불시로 실은 터진 거예요. 이 불감증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절망감,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거. 그냥 금방 지나가면 그냥 지나쳤으면 좋겠는데 막 2년 이상 남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속에서 그런 비리들은 결정적인 빌미가 되어준 것이죠. 이미 이때 세월호 때 국가 치자로서는 결단이 난 거예요. 네? 모든 국민이 슬퍼서 먹먹해하고 있는 마당에 혼자만 딴 점 피우고 있고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나와갖고 뭐 늦게 나오고 그것도 7시간 뒤에 나오고. 자. 정치적 공감장으로서의 민심의 바다. 따라서 공자에 의하면 임금과 백성이 예약으로 서로 공감하는 천하는 아무도 서로 오가지 않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노자식의 두절된 정막강산이 아니라 무성, 무형의 마음들이 빛과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감정을 주고받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감장 또는 민심의 바다다. 공자는 말한다. 군자가 그의 안방에 거하더라도 그의 말을 내미 선하면 말을 내미 선하면 그늘에서 학이 울면 그 새끼가 화답하듯이 천리 바깥도 그에 응하는데 하물며 가까운 사람들이랴 그의 안방에 거하더라도 그 말을 내미 불선하면 천리 바깥도 그를 거스르는데 하물며 가까운 사람들이랴. 이 말은 그 마음이 선한 사람만이 천리 밖까지 다스릴 수 있고 순하니까 사람들이 순종하니까 마음이 나쁜 불선한 치자는 천리 밖에서도 거스르니까 천리 밖까지 떨어져 있는 데서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불선하면 이 선불선으로 이 정치의 핵을 말하고 있는데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통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자. 군주가 안방에서 언동으로 드러내는 선하고 불선한 의도조차도 백성의 공감, 교감 능력으로 말보다 빨리 천리를 오간다. 하물며 공론장에서 주고받는 말은 그 뜻이 얼마나 멀리 미치겠는가. 아마 동서양의 온 천하를 빛보다 빠른 속도로 휘감을 것이다. 따라서 천명에 따라 불철주야 박시제중의 큰 인심을 베풀기 위해 애쓰는 임금의 인심에 백성은 순식간에 호응하고, 이 때문에 임금은 거대한 공감대의 중심적 존의를 맡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마음이 불이 나면 백성은 임금을 던지고 임금은 보위를 잃는다. 그래서 공자는 성인은 무엇으로 보위를 지키는가? 그것은 인이다 라고 갈파했다. 백성이 자, 이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서양식으로 말하면 성인은 무엇으로 보위를 지키는가? 그것은 소피아다, 지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백성은 하루아침에 등지고 엎어버릴 수 있다. 동양에서는 지혜로우면 지혜롭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고개 숙인 건가?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보다 더 심하게 높이 올라 앉아 있는데 인심이 없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 시대는 특히 어렵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백성을 사랑하는 척이라도 잘해야, 생쇼를 무지하게 잘해야 그 자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일개 시장을 하려고 그래도. 박영. 연기는 잘해? 연기를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연기를 계속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 연기하는 사람이 돼요. 공자님 뭐 유명한 말이 있죠. 요임금 같은 사람이 되려면 요임금을 흉내내고, 요임금의 옷을 입고, 요임금의 말을 하고, 요임금의 거동을 하면 요임금이 될 수 있다. 범인과 성인의 차이가, 성범은 사실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그랬죠. 차이가 없다고 그랬는 이유가, 범인이 성인을 흉내내면 성인 같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연극을 선거기간 15일이니까 15일만 해갖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천리 밖에서 안다고 그랬지? 15일 사이 갖고 판단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걔가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뭐 했다더라. 특히 시장 하려는 사람한테는 그것부터 이제 조사해갖고 다 알고, 술자리에서 안주감하고, 물론 이제 최선의 사람이 못 뽑으니까 꼭 비교해서 이 사람이 좀 낫다 해서 뽑는 거니까 늘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틀리지 않다, 국민의 선택은. 국민은 뽑히는 사람보다는 덜 지혜로울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상당히 그 신인 면에서는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저놈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놈을 뽑으려고 그러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민주주의 선거는 모조리 다 신임 투표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한번 겪어보고 못 믿으면 다음에 떨어뜨리고 그렇다고 바로. 자. 백성이 군주의 말에 호응하고 거스르는 것은 백성이 군주의 치국을 비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천리밖, 만리밖의 백성과 가까운 관리들에게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전제다. 언론, 사상의 자유가 가능하려면 특정 국민들의 사상과 신앙이 국가의 특정한 공식 이데올로기, 이른바 정학으로부터도 이단으로 공박당하거나 탄압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유와 관용을 반대하는 학문과 사상에까지도 미치는 학문, 사상, 표현의 무제한적 자유와 사상적, 종교적 무한 관용이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또 어떤 정치적인 소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쟁론의 자유, 이런 것은 다 남의 다른 생각을, 다른 말을 관용할 수 있는 무제한적 관용 능력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관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무제한적 관용, 과학으로서의 유학과 시민 종교로서의 유교, 상호 교감에 의해 자율 조절되는 공감적 민심의 세계에서는 기탄 없는 언론과 사회 활동으로 백가가 쟁명하더라도 결국 이들의 취지는 저절로 하나로 귀결된다. 따라서 공자는 아무리 이견과 이단이 많아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천하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랴. 천하는 같은 것으로 귀결되면서도 길을 달리하고 하나로 합치되면서도 생각을 100가지로 하는데 천하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랴. 등산로가 아무리 많이 갈라지더라도 서로 만나고 흩어지다가 결국 다 산정에서 만나듯이 도를 달리하는 학파들과 교파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 백가쟁명하더라도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결국 같은데 잘 삶의 한 목적으로 귀결되기에 걱정하고 근심할 것 없다는 이 말은 사상, 학문, 언론, 종교의 무제한적 자유와 관용을 의도하고 있다. 이 관용 사상의 기저에는 이단으로 여겨지는 교파와 학파들이 수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결별과 분화, 견제와 균형, 조화와 협력, 절충과 융화, 그리고 상호적 마찰과 상호적 절차탁마를 통해 자기 변화와 자기 발전을 이룩해서 궁극적으로 같은 대로 귀결된다는 공감적 민심천하의 거시적 세계관이 깔려있다. 그리고 이 사상적, 학문적, 언론적, 종교적 자유와 관용은 사상, 학문, 언론, 종교 등이 공감적 민심에 따라 저절로 흥해서 상호 분리되고 조절되고 융화되는 공감적 예치, 덕치에 대한 확신을 전제하는 한에서 무제한적이다. 진환장의 공자와 그 학파의 경제원리에 의하면
시경은 고대의 무제한적 언론 자유를 보여주는 책이다. 예치, 덕치국가에서 공감장을 통해 맺어지는 치자와 신민 간의 상호 교감과 상호 공감은 시문과 노래로 실현되는 자유언론과 자유예술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자의 정전제에 따라 10번째 달부터 이듬해 첫 번째 달까지는 사람들이 읍내에 살면서 서로 어울렸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은 추운 겨울이니까 이때는 읍내에서 서로 어울렸고 2월부터는 이제 농사지로 먼 외곽으로 나가게 됐다.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 불만이 있으면 남녀는 그들의 불만을 시문으로 표현하며 함께 노래했다. 배고픈 자는 식량에 대해 노래하고 피곤한 자는 바쁨에 대해 노래했다. 경제 상황은 주요 화제였다. 화제의 선택은 그것이 궁궐에 관한 것이든 정부에 관한 것이든 절대적 자유에 속했다. 시문에는 교묘한 방식으로 정치 비판이 스며들어 있었다. 따라서 시문은 가해할 의도가 없지만 이 시문의 노래를 듣는 치자들은 이를 경고로 느꼈다. 자식이 없는 60세 이상의 남자와 50세 이상의 여자는 정부로부터 부양을 받는데 정부는 시문을 수집하는 수집관으로 이들을 고용했다.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러 들녘으로 떠나는 첫 번째 달에 시문 수집관들은 가로를 따라 나무통 소리가 나는 종을 울리며 백성들로부터 시문을 수집했다. 수집된 시문은 마을에서 읍내로, 읍내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황도로 올려 보내졌다. 중앙의 음악 담당관은 시문들을 스타일과 음률에 따라 정리한 뒤 황제에게 바쳤다. 이를 통해 황제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제국의 모든 불평 불만을 알 수 있었다. 시문을 읽는 것은 통치의 기초였다. 공자가 편찬한 시경의 시 305편은 고대 시문의 일부다. 고대의 시문의 기능은 오늘날의 신문 방송의 기능이었다. 고대의 시문과 오늘날의 언론은 둘 다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술과 여론의 표현이다. 시문이 고대에 이런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은 고대의 절대적 언론 자유에 대한 증거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절대적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잘못된 말이나 사특한 말도 관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박해야 하는가? 아니면 침묵해야 하는가? 남의 말과 생각에 대한 공박은 쉽사리 남의 언론과 사상에 대한 박해로 통한다. 그래서 공자는 잘못을 고치기 위해 공박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말한다. 수특, 즉 사특함을 고치는 것에 대한 제자 번지의 물음에 공자는 이렇게 답한다. 자기의 악을 공박하고 남의 악을 공박하지 않는 것이 사특함을 고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논지의 연장선상에서 공자는 어떤 경우든 군자는 이단을 공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천명한다. 이단을 공박하는 것은 재해일 따름이다. 이것이 18에서 19세기 서양까지도 종교적 도그마로부터 해방시킨 공자의 무제한적 관용 명제다. 자기의 악을 공박하고 남의 악을 공박하지 않는 것이 사특함을 고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앞서 말한 태제는 위 명제의 대꾸다. 사상적 이단에 대한 과학적 유학의 이러한 무제한적 관용은 유학이 본래적 서양적 의미에서의 종교가 아니라 현세주의 철학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자 게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는 아직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잘 섬기겠느냐라는 반문으로 답했다. 그리고 지인이라는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을 사람의 의미를 찾으려고 힘쓰고 귀신을 공경해 멀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 두 명제를 합치면 이것은 사람의 의미를 알려는 지인의 학문에서 종교와 미신을 배제하고 귀신 섬김보다 사람 섬김을 앞세우는 현세 우선주의를 대변한 것이다. 유학은 동시에 유교로서 사자를 장사 지내고 고인의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올리더라도 이것을 철학적 삶과 현생의 제2선, 즉 주변에 위치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 소개한 진환장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중국의 유교가 신보다 사람을 지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 공자의 종교는 신학보다 사회과학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중국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부여해 왔다. 성령 숭배는 유교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대 서양의 종교와 과학 간의 갈등이 있지만 유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교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과학적 본성에서 유학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고 혹시 그것이 종교라면 최고 단계의 종교다. 이런 까닭에 중국인들은 종교를 교육과 교회를 학교와 동일화할 수 있다. 그리고 유교 자체가 과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학과 유교 간에는 어떤 갈등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갈릴레가 뭐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유교 국가가 그것을 탄압하거나 또는 갈릴레이의 교설을 중국에 퍼뜨리거나 조선에 퍼뜨린다고 그걸 탄압하거나 그런 일이 없죠. 그건 과학적인 것이니까 연구하라 이거야. 영국을 권장하면 권장했지 탄압한 적이 없어요. 자. 귀신과 성령 숭배를 주변으로 밀어내고 현세의 삶과 인간의 의미를 우선 알려고 힘쓰는 유학은 자신의 사특함을 비판해서 자신을 바로잡을지언정 남의 사상적 종교적 주장을 사특한 이단이라고 비판하지 않는 것을 철학함의 근본 원칙으로 삼는다. 나에게도 고쳐야 할 사특함이 있기에 내가 타인들의 이견을 사특한 이단으로 규정할 자격이 없는 한에서 나의 입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객관적 개념 정의조차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의견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어떤 의견도 배제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관용하는 유학은 어떤 과학도 어떤 종교도 배격하거나 탄압하지 않는다. 사문난적이라는 말은 성리학 용어인데 그 말 자체가 공자 철학의 적이라는 말을 알 수 있어요. 성리학 자체가 공자 철학의 적인 거예요. 성리학은 그 이름부터도 성리학은 공자와 대척되는 것이지만 사문난적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정통을 찾고 이단을 규정하겠다는 거죠. 사문난적은. 자. 유교는 동시에 그 자체가 과학이라는 이유에서도 과학과 갈등하지 않는다. 유교는 오히려 과학과 하나다. 서양의 기독교는 교회를 짓고 교회 사제단을 만들어 신도를 지배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권력화하고 국가와 충돌해왔다. 하지만 진환장에 의하면 유교는 스스로를 권력화하지 않기에 국가나 정치와 분리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아니 된다. 서양의 근대에는 종교와 정치의 갈등이 있지만 유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로마 카톨릭은 황제로서 정치 권력을 쥐는 교황이 있고 교회 집단은 평민들 위해서 그리고 이들에 대해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특별히 애호되는 계급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유럽과 미국의 정치가들은 교회를 국가로부터 분리시켰다. 이것은 공자의 종교에서 어떤가? 사실 유교는 민주적 종교이고 그런 군주적 아이디어를 어떤 것이든 갖지 않는다. 유교는 특별한 계승자를 선택하지 않고 아무도 감히 자신을 공자의 유일한 계승자라고 부르지 못한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내가 공자의 유일한 계승자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공자는 그의 추종자들을 평민과 구별하지 않았고 추종자들은 사제 집단과 같은 특별한 계급을 결코 형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자들은 정치적 특권을 갖지 않는다. 유생부류가 언제나 평민보다 정부에 대해 더 많은 접근 기회를 가질지라도 그것은 교육적 자격을 통해서이지 종교적 특권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유자들이 결코 국가로부터 어떤 국가 권력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유교와 전혀 말썽을 빚지 않았고 유교를 국가로부터 분리시킬 필요도 없었다. 공자 자신의 선교 사업은 대부분 궁궐에 있다. 그는 백성들에게 신학의 주제에 관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주제에 관해 가르쳤다. 그는 제자들을 사제가 아니라 정치가와 교사로 만들기 위해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은 적어도 절반이 정치적 주제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전 중국 사회는 그의 가르침들 중 최선의 것 아래 건설되거나 그의 가르침들의 몇몇 가르침과 대립될지라도 그의 가르침 아래 건설되어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전 문명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결코 유교를 국가와 분리시킬 수 없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기도 하다. 국가가 유교와 분리된다면 그것은 국가가 사회과학과 분리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유교는 과학에 기초하고 과학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유교와 유교는 국가와 분리될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는 유교화된다. 중국과 극동의 국가들은 이렇게 유교화됨으로써 유교국가가 되었다. 유교가 사상과 종교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관용적이고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하는 만큼 유교국가도 무제한적 관용과 자유를 베푼다. 유교국가는 사상적 백가쟁명을 방임하고 다종교를 관용하고 보호한다. 극동의 국가들은 사상, 종교의 자유와 관용의 측면에서 이유식법, 유가로 법가를 장식함의 방식으로 유교국가를 표방하고 유교 법가, 도가, 불가를 공히 존중하고 제자백가를 자유방임한 한때에 이미 보편사적 근대에 도달했으며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유교의 틀 속에서 점차 근대화되었다.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한대의 근세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한대. 나중에 신분적인 의미에서 보면 송대, 신분적이고 정치 구조에서 보면 송대의 근세를 이루지만은 이미 이 종교적인 문제 하나는 이때 이미 이걸 이뤘다. 자. 공자의 추종자들은 사제 집단과 같은 특별한 계급을 결코 형성하지 않았고 또 공자는 그의 추종자들을 평민과 구별하지 않았다는 진환장의 비교 종교학적 인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유교는 서양식으로 이해하자면 무신론과 이신론 사이에 위치하기에 신도를 거느리고 일반 신도들에게 교리를 주입하고 젖어들게 만드는 교회당과 교회 조직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자들은 성직자들이 아니다. 이 점에서 데이비드 휴먼은 공자의 제자들로서의 유자들을 부러워했었다. 앞서 시사했듯이 그는 중국의 유자들, 즉 공자의 제자들이 우주 안에서 유일한 이신론자 정규 집단이라고 극찬하며 중국 유자들은 사제도 교회 조직도 없다고 말하며 부러워한다. 이 대목에서 휴먼은 공자, 중국 유자를 모두 영자 대문자로 크게 표기해서 그 찬미의 정도를 더욱 극화하고 있다. 그 내 영어 그대로 올려놨는데 그 전부 대문자로 표시해놨죠. 자. 여기에 유럽의 교회와 사제 집단의 권력이 중국에서처럼 약화, 소멸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서양에서 교회와 사제 집단의 완전한 권력 상실은 18세기 말과 19세기에 일어난 일련의 유혈 혁명을 통해서야 달성되었다. 중국은 한당 송대의 유교 국가를 거치면서 사상, 양심, 학문, 예술, 출판, 종교의 자유와 관용, 그리고 종교 일반의 정치적 무권력 상태 등의 측면에서 이미 보편사적 근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서양은 이런 수준의 근대에 18세기 말 또는 19세기에야 도달한다. 보편사적 근대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동서양의 근대화를 이끈 세계사적 표준의 근대를 뜻한다. 중국은 9세기에서 13세기에 거친 명실상부한 유교국가 송나라 시대에 심원한 변혁을 겪었다. 송나라가 최초로 명실상부한 유교국가예요. 한나라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유식법이라 해서 법가가 실은 내용을 채우고 있고 국가 제도 이런 것 또는 관료 체제에서는 유교가 그걸 겉으로 꾸며주는 이유식법, 꾸밀 식자 그런 상태였다면 여기서는 거의 그런 법가들은 이제 거의 변두리로 국가 체제에서 나아가고 유교적인 것으로 통일이 됐다. 자. 송나라는 최초의 유교 국가였던 한나라를 계승했던 당나라보다 더욱 순수하게 유교적인 국가였다. 송대의 심층적 변혁을 나이토 고난, 맹릴, 보겔, 조은스, 오스트 함멜 등 여러 세계사 사가들과 중국학 전문가들은
보편사적 근대의 발단으로 규정한다. 특히 윌리엄 맥닐에 의하면 표준적 시장경제 원리는 송대 중국에서 세계 역사상 최초로 등장했다. 이 상공업의 자유에 더해 사상, 학문, 출판, 종교의 자유와 관용도 송대의 최고조에 달하고 행정체계의 발달도 능력주의적 관료제인 신사제도의 도입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 여파로 중국은 아직 노비는 잔존했으나 귀족, 평민의 신분차별이 없는 사상 초유의 평민사회를 창출했다. 이런 토대 위에서 명대 중국은 정부체제를 내각제로 발전시켜 최초로 삼권이 분립된 내각제적 제한군주정이라는 근대적 정부 형태를 만들어냈다.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에 바탕을 둔 이 일련의 변혁은 그야말로 보편사적 근대의 시작이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청대 중국에서는 이른바 유사 노비들마저 사회적, 법률적으로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17세기 말 또는 18세기 초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평등 사회를 이루었다. 유생들은 신적 선견지명을 구하는 역학과 귀신 섬기는 제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가르치고 제2선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한편 조상신과 국가 영웅과 위인들에게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공자의 사당에 석전제를 올린다. 이 점에서 유학이 유교로서 종교라면 유교는 그것을 초월적 유일신을 신봉하고 이단 박멸을 외치며 교단을 조직한 주술적 강성 종교가 아니라 탈주술적, 탈조직적, 세속적 시민 종교에 속한다. 중국의 유학은 유교의 모습을 취하더라도 유럽인들이 아는 조직적 강성 종교가 아니라 교회도 교권도 없는 시민 종교의 측면을 곁들인 철학일 따름이다. 시민 종교가 뭔가 이 시민 종교라는 용어는 누소의 용어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적 의식인데 그건 특별하게 어떤 종교를 믿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 뭐 아이들한테 하느님이 이놈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컸을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신적인 것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히 하느님에 대해서 믿는 종교 종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들어있죠. 또 영국에도 무신론자들이 지금은 태반인데 신이여 여왕을 보고 와서서 윤현잭 거기 국가에 딱 그 구절이 들어있죠. 그렇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고 믿고 또 어느 정도 그 신의 비추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를 시민 종교라고 그래요. 그 정의를 한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시민 종교는 시민들이 사회 공동체에 거룩한 권위를 부여하고 공동체를 튼튼하게 결속시키는 것을 돕는 정신적 접합제 또는 시민적 믿음을 가리킨다. 시민 종교라는 말은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모든 근대사회의 도덕적, 정신적 토대로 간주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주조한 말이다. 루소는 시민 종교를 훌륭한 시민이나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성의 정서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는 시민 종교의 도그마들은 간단하고 수가 적고 정밀성으로 개진되고 설명이나 주석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덧붙인다. 강력하고 지성적이고 인해롭고 예지적이고 섭리적인 신의 존재, 사후세계, 정의로운 자의 행복, 사악한 자의 처벌, 사회적 계약과 법률의 신성함, 이것들이 긍정적 도그마다. 부정적 도그마에 관한 한 나는 이것을 단 하나로, 즉 불관용으로 제안한다. 이것은 우리가 배격해온 숭배의 일측면이다. 이제 더 이상 국교가 존재하지 않고 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에 우리는 남들의 도그마가 시민의 의무에 배치되는 것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한에서 남들을 관용하는 모든 사람을 관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가 아니고 군주가 교황이 아니라면 감히 교회 밖에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 국가에서 추방해야 한다. 상당히 관용과 관대함을 말하고 있는 이 시민종교의 개념적 측면도 보면 루소 것은 상당히 추방하고 그러면 불관용하고 불관용하는 놈은 불관용한다 막 이런
보복적인 측면이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손질하려고 그래요. 자, 루소가 이 시민 종교 논의에서도 시민 종교의 긍정적 도구마로 사후 세계를 운이하는 것은 그의 기독교적 편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관용의 범위를 남들을 관용하는 모든 사람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관용하지 않는 가톨릭교도를 관용하지 않고 추방한다는 말이다. 또 여기에다 감히 교회 밖에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고 말하는 자도 국가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범주의 사람들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불관용의 대상이다. 이런 한에서 루소의 관용론은 기독교적 불관용성을 아직 탈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루소는 시민 종교의 개념에 의해 국가에 성스러운 권위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국가를 통합하는 것을 돕는 사회적 적합제를 의도하고 있다. 일종의 시민 종교로서의 유교는 강한 내가 이제 유학이 유교라면 그것은 시민 종교로서의 종교지 다른 의미는 없다. 루소가 말하는 정도에서 이 낮은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시민적 차원에서의 어떤 종교적 양심이라고 할까? 신에 대한 의식 이런 걸 말하는 거다. 자.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러죠? 집안에 장관이 나오려면 3대의 덕은 걸쳐 덕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3대에 걸쳐 덕을 베푼 사람이 참 드물어서 요새는 이제 너무 고쳐서 저 장관 뭐죠? 저 인사청문회 할 때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3대에 걸쳐 덕을 베푸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적어서 3대에 걸쳐서 민족의 죄를 지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로 완화시키면 인사청문회를 좀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일종의 시민 종교로서의 유교는 강한 유일신을 신봉하고 이단 배격의 신앙 조목을 사수하는 일체의 교단 조직적, 초월적, 주술적, 강성 종교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이것과 상반되는 탈주술적, 세속적 믿음이다. 이런 까닭의 유학은 다른 사상과 종교를 질시해 이단으로 몰거나 박해하지 않고 모든 종교와 학문 사상을 관용하며 기독교 같은 이단 불관용의 강성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관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사의 공자 유학, 즉 공자의 원형 유학은 무제한적 관용을 추구한다. 이단을 수사는 이제 수강과 사강, 공자의 그 고향에 이 물 이름이 두 개 물줄기가 있는데 수와 사로 나눠져 흘러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공자의 원전 유학을 공부하려는 걸 수사학이라고 그런다. 자.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제일 따름이다라는 공자의 명제는 바로 극동에서 수천 년 동안 시행되어 온 무제한적 관용 정책의 원천이다. 공자의 무제한적 관용론만이 관용자만 관용하고 불관용자는 불관용하는 스피노자, 로크, 루소 등의 제한적 관용론의 딜레마에서 벗어난다. 관용자만 관용하고 불관용자를 불용하는 관용론은 실은 관용론이 아니라 불관용론일 뿐이다.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불관용론이에요. 자.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적 강성 종교도 불관용하고 다신론적 힌두교나 무신론적 불교와 같은 온화한 관용적 종교도 불관용하는 전형적 불관용 종교다. 그리고 전투적 무신론 체계인 공산주의도 모든 종교를 탄압하는 불관용적 과학주의 미신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과학을 내세운 미신이기 때문에만 다른 신앙 체계나 다른 믿음 체계나 다른 지식 체계를 부정하는 거고 불관용하고 탄압하고 감옥에 쳐놓고 아우지로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과학이 아니고 미신이기 때문에. 자. 미신이 꼭 종교적인 미신만 있는 게 아니라고 과거 이름으로 미신이 너무 판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죠. 가스실에서 800만에서 1000만 이상을 히틀러가 죽였는데 그들이 믿었던 건 뭐야? 과학적 인종주의죠. 근데 스탈린이 믿었던 게 뭐야? 과학적 사회주의죠. 과학이 그만큼 그 이전에 종교가 사람을 죽인 만큼이나 과학이 사람을 또 많이 죽였어요. 과거 이름으로. 자.
그런데 유교가 모든 불관용도 관용하지만 유일하게 관용하지 않는 불관용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을 불관용하고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관용이다. 이게 불관용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불관용하는 거죠. 그게 유일하게 불관용하는 대상이야. 공자의 무제한적 관용론에서 유일하게 관용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이게 공자의 깊은 관용 철학을 꿰뚫어 들어가면 이런 건데 전혀 종교적인 냄새가 안 나는데 대단히 거룩하죠. 네? 종교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철학도 거룩할 수 있다. 자. 공호이단 사이아이는 앞서 시사했듯이 자기의 악을 공박하고 남의 악을 공박하지 않는 것이 사특함을 고치는 것이다라는 명제와 대꾸를 이루는 명제다. 공호이단 사이아이는 바로 타인의 임의적 견해를 이단으로 지적하거나 배격하는 불관용에 대한 자기 비판, 즉 이단에 대한 자신의 불관용만을 불관용하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유교는 관용하는 자만을 관용하고 즉 불관용자를 불관용하고 감히 교회 밖에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 국가에서 추방하는 루소의 시민 종교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말을 매일 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나? 프랑스에서 다 쫓아내고 제네바에서 다 쫓아내야 되는 거야? 자기 책에서만 이렇게 주장했지만 만약 실천하려고 들면 얼마나 많은 유혈낭자한 박해가 벌어지겠어요. 자. 따라서 극동제국의 정부는 루소의 민주국가와 달리 오늘날까지도 교회 밖에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고 큰소리치는 신구 기독교인들조차도 다른 종교를 불관용하는 것을 넘어 탄압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유교국가에서 추방한 적이 없는 것이다. 범죄에서는 문제가 달라지죠. 크리미널 상황이니까 그것은 모르지만 종교적인 이유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이들을 추방하거나 감옥에 쳐넣지 않는다. 자. 맹자도 공자의 무제한적 관용론을 이어 이단에 대한 관용을 논변한다. 그는 공자의 무제한적 관용론을 정교화하고 좀 더 구체화했다. 맹자는 이단 비판보다 자기의 악을 공박하고 남의 악을 공박하지 않는 것이 사특함을 고치는 것이다라는 공자의 원칙을 우선시했다. 같은 취지에서 맹자는 군자는 떳떳한 도리를 돌이킬 따름이니 도리가 바르면 백성이 흥하고 백성이 흥하면 이 백성이 사특함을 없앨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부득이한 이단 비판을 부득이하게 인정했다. 즉 이단 비판은 이단 박해는 아니에요. 이단 박해는 또 반대예요. 근데 그 이단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릴 때는 그 이단을 비판함으로써 이단을 없애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단이 어떤 것인지를 백성에게 알려줘야 될 군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판을 이단에 대해서 했다. 그렇지만 박해하는 걸 반대했어요. 자. 부득이한 이단 비판이란 단순한 이단 비판의 호변, 비판을 좋아해서 하는 현학적 논변이 아니라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단에 대한 비판을 말한다. 하지만 이 부득이한 이단 비판의 경우에도 금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가령 양목의 사상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자 맹자는 부득이하게 양목을 비판했는데 그는 이것을 호변이 아니라 부득이한 논변이라고 말한다. 양목은 이제 양자와 묵자를 말해요. 어찌 호변했겠느냐? 나는 부득이했다. 그러나 동시에 맹자는 어찌 호변했겠는 말하기 좋아해서 내가 말을 어찌 했겠는가? 나는 부득이해서 양목을 비판했다. 그 말이야. 그러나 동시에 맹자는 이 부득이한 비판도 금도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목적에서 달아나면 양주에게로 돌아가고 양주에게서 달아나면 유가로 돌아온다. 돌아오면 받을 따름이다. 그런데 오늘날 양주, 목적과 논변하는 자들은 돼지를 내쫓아 이윽고 제 우리에 몰아넣고 쫓아가 묵듯이 한다. 돼지를 내쫓아 이윽고 제 우리에 몰아넣고 쫓아가 묵듯이 하는 것은 물리적 사상 탄압, 종교 탄압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맹자는 부득이한 이단 비판도 정론적 비판으로 그쳐야지
이단에 대해 탄압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받고 있다. 탄압은 이견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이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력으로 입을 막고 이견을 범죄화하고 생계와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온갖 정치적, 경제적, 물리적 박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비판할 걸 딱 간략하게 하고 백성이 그걸 보고 좌우 동서남북을 가려갈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지. 백성이 도탄에 빠져서 그 사설 때문에 도탄에 빠져서 글을 썼다면 그 정도로 족한 것이지 그 이상으로 막 그들을 물리적 탄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천하동기수도 일치백려 천하하사하려와 공호이단 사해야이로 정립된 공자의 무제한적 관용 명제와 맹자의 부득이한 이단 비판의 금도로는 극동제국에서 실제로 언론, 출판의 무제한적 자유와 이단적 학문, 사상, 종교의 무제한적 관용 및 언론의 자유와 비판적 언론을 보장하는 데 있어 늘 정치적 지침이었다. 중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교국가 조선에서도 그랬다. 가령 정조는 공호이단 사해야이를 당시 천주교도들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관용에 적용했다. 그는 일단 정학을 천명에 펴고 사설을 둘러쳐 멀리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 무리의 소자들에게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천주학을 멀리하게 하는 방도를 정학의 천명과 발양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군자는 도리를 돌이킬 따름이니 도리가 바르면 백성이 흥하고 백성이 흥하면 이 백성이 사특함을 없앨 것이다 라는 맹자의 교서를 적용한 지침이다. 동시에 정조는 이에 바로 이때서 자기의 악을 공박하고 남의 악을 공박하지 않는 공자의 자기 비판 원칙에 따라 평소 정악을 선양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공박한다. 내가 군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른 길로 인도해서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으니 경 체제공이야 무슨 책임이 있겠는가. 이어서 정조는 논어의 공호이단 사해야의 명제를 직접 인용하며 관용을 역설한다. 공호이단 사해야이에서 성인의 숨은 뜻을 볼 수 있다. 중국은 이적을 섬기지 않으니 비록 오랑캐로 하여금 관내로 들어오지 못하게는 하더라도 진시황이나 한무제처럼 오랑캐를 모질게 다그쳐 전쟁을 끝장보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도 당치 않은 것이다. 한무제는 오랑캐를 쫓아서 오랑캐 지역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오랑캐가 중국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짓을 해요. 오랑캐가 돼버린 거죠. 근데 나라는 엄청나게 병들어서 결국은 가난에 빠졌죠. 한무제 때. 자. 이단은 오랑캐와 같은 것이니 이단도 역시 어찌 궁치할 수 있겠는가. 오랑캐를 궁치하지 않듯이 이단도 적절한 선에서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궁치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아까 돼지를 쫓아가 몰아넣고 쫓아가 묶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정조는 공자의 공호이단 사해야의 뜻에 따라 이단과 오랑캐를 동렬로 놓고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기의 관내를 잘 다스려 이단을 오랑캐처럼 막으면 되지 탄압, 박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오랑캐를 끝까지 궁치 박해하는 것은 관내를 침범한 오랑캐와 같은 야만적 행동이다. 이단을 궁치 박해하는 것도 오랑캐와 같은 야만이다. 정조는 유교 국가가 타종교에 대해 오랑캐와 같은 야만적 행동을 하는 것을 중국이 이적을 섬기는 꼴로 비판한 것이다. 또 정조는 공자의 공호이단 사해야의 명제를 천주교 문제에 관련해 거듭 자신의 관용 의지를 밝힌다. 어찌 성인이 이단을 공격하면 재해일 따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랴. 공이란 말은 전치를 일컫는 것인데 오랑캐들이나 하는 전치를 일삼는 것은 도리어 중국은 오랑캐를 섬기지 않는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는 것이다. 정조는 여기서 전치를 전공, 전심으로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 주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자가 완전히 공자의 핵심 뜻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따위 식으로 해석해갖고. 자. 궁지로 몰아 모질게 다그쳐 다스림의 오랑캐 짓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공호이단은 고랑캐나 하는 짓이 된다. 따라서 이단을 공격해 궁치하는 짓을 저지르는 것은 오랑캐를 추종하고 섬기는 꼴이다. 그러므로 공호이단은 중국은 오랑캐를 섬기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말이다. 이런 해석을 견지함으로써 정조는 당시 천주쟁이에 대한 단호한 박멸 조치를 요구하는 유생들의 빗발치는 상소, 성리학 유생들의 빗발치는 상소, 오랑캐 짓으로 보고 모두 물리쳤다. 정조를 숙모했던 고종도 정조의 종교적 관용 정책을 계승했다. 고종은 1890년대 동학 탄압을 요구하는 양반 신하들의 빗발치는 상소에도 불구하고 줄곧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견지했다. 1893년 2월 25일 부사과 윤궁주가 동학과 예수교를 배척할 것을 상소하고 부사과 이재호와 은영원 수봉관, 은영원 수봉관. 은영원 수봉관, 아까 부사과도 부사과야. 사과라는 벼슬이 있고 거기에 부사수가 부사과야. 자, 은영원 수봉관, 서홍렬 등도 모두 상소를 진달해 동학의 괴수를 죽일 것을 청했으나 고종은 세 상소에 대해 모두 비답을 내리지 않고 단지 계좌인만 찍어주었다. 계좌에는 내가 읽었다라는 표시만 해준 거야. 근데 너희들 뭐 별볼일 없는 소리다 이런 식이죠. 자. 또 같은 날 지방유생 박재삼 등이 상소를 올려 동학 무리들을 반영 무리로 성토하며 효수를 요구했다. 이 상소에 대해 고종은 앞서 소개한 맹자의 말을 인용해 경전에도 이르지 않았는가 도리를 돌이킬 따름이니 도리가 바르면 백성들이 흥해 사특함을 없앨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대들은 물러가서 경전을 연구해 밝히는데 더욱 힘써라 라고 비답한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계속 직접 인용하면서 현실 정치를 해요. 응? 근데 그 뜻이 주자가 해석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냥 그 공자의 뜻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냥. 자. 고종은 정조... 아까 말해서 가장 공허이단 사회에도 주자가 해석한 대로 어떻게 돼? 이단을 전공하는 것은 이단에 너무 빠져드는 것은 재해다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단에 빠져들지 말라 이런 말이 되잖아. 거꾸로 결국은 재해란 말과 이단을 공격하란 말처럼 뒤집어서 해석한 자가 주자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쓰는 문맥으로 뜻으로 보면 정조는 정확히 내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했죠. 이단을 공격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아니 공격하고 그걸 박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고종은 정조처럼 주희의 소인 유학을 물리치고 이처럼 공자 철학적, 군자 유자적 종교 관용 정책을 고수했다. 이로써 1880년대와 1890년대 초에 동학은 교세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종은 공호이단 사해야의 명제에 대한 정조의 이 관용론적 해석도 계승했다. 독립협회의 변란이 극에 달했을 때 윤치호의 효수를 주장하는 성리학자 이문화 등의 상소에 대해 이렇게 비답한다. 비답은 상소에 대해서 임금이 답해서 내려보내는 걸 비답이라고 그래요. 그대들의 말은 이단을 치라는 것과 거의 가깝지 않은가. 나보고 지금 경전에 있는 성현의 말씀을 어기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한 거야. 자식들이 좀 공부 좀 더 해. 그런 말이야. 적어도 정조와 고종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군주들은 이처럼 공자 철학에 충실하게 무제한적 관용의 정신을 대변했고 그리하여 이단의 사상과 종교에 대해 성리학 유생들과 달리 늘 관대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극동은 유불선의 다수종파를 비롯한 수많은 소수종교와 철학이 진시황 치세 15년 반을 제하고 수천 년 동안 제자백가가 쟁명하고 수천 개의 종파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었다. 중국과 조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극동제국이 다 그랬다. 일본을 예를 들어서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